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지난주 사람들은 어떤 단어, 어떤 인물을 가장 많이 검색해봤을까요? 지금 제 옆에는 김규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규리입니다. 오늘 키워드 중에 두바이 쫀득쿠키와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들 두바이 쫀득쿠키 드셔보셨나요? 저는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맛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나이가 좀 있어요. 저는 이게 열기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저도 1시간 정도 줄 서서 먹어봤는데 저는 맛있던데요. 근데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세영 아나운서는 또 두쫑쿠를 되게 좋아하고 김규리 아나운서도 좋아하나요? 네, 저도 지난주에 처음 먹어봤는데 왜 줄 서서 먹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국내 트렌드 5위 살펴보면서 두쫑쿠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성재입니다. 우리 식백요리사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슐랭 3스타 출신의 셰프가요, 딸과 함께 두바이 쫀득쿠키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상당히 화제가 됐죠. 네, 안성재 셰프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딸 시영이와 함께 두바이 쫀득쿠키, 일명 두쫑쿠를 만드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문제는 결과물이 시청자들이 알고 있던 기존 두바이 쫀득쿠키와는 너무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쫀득해야 할 쿠키가 영상에서는 유독 딱딱해 보였기 때문인데요. 저도 그 영상 봤는데 재밌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두쫀쿠냐, 두바이 딱딱 강정이다 등 안성재 셰프를 장난스럽게 비난하는 댓글이 무려 14,000개나 달렸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사진만 봐도 너무나 다른 결과물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재 셰프는 모든 댓글이 같은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유쾌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영상을 다시 올렸는데요. 썸네일이 재밌었어요. 두바이 쫀득쿠키 AS 영상이라고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딸 시영이의 의견을 반영해 진짜 쫀득한 두바이 쫀득쿠키를 만들었는데요. 다행히 네티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영상 속에서 안성재 셰프는 아빠가 미안해, 잘 몰랐어 라며 먼저 사과했고요. 시영이는 아빠가 만들어주는 건 다 맛있어 라며 영상을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맞습니다. 해당 영상은 하루 만에 무려 500만 뷰를 돌파하기도 했었죠. 굉장히 화제였는데, 자, 그가 운영하는 식당 모수와 관련해는 또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칭 논란입니다. 안성재 셰프가 최근 SNS를 통해 모수 서울의 식사권을 판매하는 사례에 주의해달라고 직접 밝혔는데요.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모수 서울 식사권이라는 이름의 티켓이 약 120만 원에 유통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글에는 2인 식사와 와인이 포함된 약 200만 원 상당의 식사권을 12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소비자들이 혹할 만한 조건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모수 서울의 가격은 런치 코스 32만 원, 디너 코스 42만 원 수준입니다. 대단해요. 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흥행 이후 출연 셰프들의 식당 예약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도 살펴볼게요. 네, 다이나믹 듀오의 멤버이자 힙합씬을 대표하는 노익장 개코 씨가요, 결혼 14년 만에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네, 개코 씨는 최근 SNS를 통해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끝에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부부관계를 정리했다고 밝혔는데요. 갈등이나 비난 없이 합의에 따른 이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개코 씨와 김수미 씨는 슬라이 일남 이녀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간 굉장히 방송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SNS로 결혼 생활 근황을 공개했었단 말이에요. 김수미 씨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김수미 씨는 인플루언서이자 사업가인데요. 과거 화장품 브랜드를 직접 론칭하며 활동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해당 학교에서 졸업을 하자마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해서 당시에 화제였는데, 그런데 몇 달 전 김수미 씨의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 화제가 됐었다면서요? 네, 당시 라이브 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팬들과 소통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수미 씨가 농담 섞인 말투로 개코 씨의 입냄새를 지적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개코 씨를 향해 숨 쉬지 마 같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혼 소식 이후 해당 장면이 다시 확산되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갈등이나 권태기의 신호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부부간의 사이는 당사자가 아니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법적 다툼이나 갈등 없이 합의에 이른 결정이라면 그 또한 존중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3위 백대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직접 선고한 인물로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백대현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비 35부 재판장인데요.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혐의가 여러 갈래로 이제 얽혀있는 쟁점이 복잡한 사안이긴 한데요. 당시 선고 과정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공판 초반 백대현 판사는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거나 소란으로 심리를 방해할 경우 감치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직접 경고하며 엄격한 법정 질서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네, 또한 백대현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에 불필요한 설명이나 법률 해석이 포함됐다며 검찰의 공소장 수정을 요구했고요. 변호인이 증인에게 유도 질문을 하자 법 해석은 재판부의 몫이라며 이를 차단하는 등 재판의 초점을 사실관계와 쟁점 판단에 맞췄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했는데 이 또한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 지정이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증거가 충분히 제출됐고 추가 지연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다른 공소 사실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라면서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입장도 충분히 표현을 했는데요. 법조계 안팎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백대현 판사는 정치적 파장을 의식하기보다는 원칙과 절차에 충실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선거나 부패 사건을 다뤄온 경험이 많은 판사로 수원지법 재직 당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는데요. 이번 재판 역시 원칙과 절차를 앞세운 판단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의 판단과 진행 방식 하나하나가 당연히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미세먼지예요. 지난주 하늘은 정말 그야말로 회색 먼지에 갇혔다라고 느낄 만큼 정말 뿌연 하늘이 가득했었는데요.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 그리고 대형 화재까지 겹치면서 서울은 정말 초미세먼지 지옥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네, 지난 16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며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올해 처음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하며 초미세먼지주의보도 발령됐고요. 네, 이 정도면 단순히 공기가 탁하다라고 느껴지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은데 원인이 뭘까요? 네,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인 가장 큰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내몽골 황사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거 유입되고 거기에 내몽골 지역의 황사까지 유입된 겁니다. 여기에 대기 정체가 겹치면서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했고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연기까지 더해지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섞이면서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50m 이하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고 항공기 운항 차질, 교통사고, 실종 사고까지 잇따랐습니다. 와, 지난 한 주 미세먼지 때문에 꽤나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초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뇌혈관 질환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노약자와 기저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폐 깊숙이 침투하고 혈관을 따라 전신으로 퍼질 수 있는데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네, 맞습니다. 이후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대기 정체가 점차 해소되는 추세기는 했지만 당분간은 대기질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을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잠깐 이번 주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각별한 주의는 계속해서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1위 키워드 연말정산 간소화입니다. 연초마다 검색창을 달구는 화제의 키워드죠. 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개통되면서 국내 검색량이 2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연말정산이 간소화되면서 홈택스를 통해 각종 공제 증명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또한 올해는 기존 42종에서 3종이 추가돼 총 45종 자료가 제공됩니다. 새롭게 포함된 항목은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본인 부담금, 수영장 체력 단련장 등 문화체육시설 신용카드 사용 금액입니다. 네,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기관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이외에도 부양가족 공제 기준도 달라졌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상반기 소득만 기준으로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부터는 10월까지 신고된 소득을 모두 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1월에서 12월 소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0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부양가족 소득 기준 초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 공제 같은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세청에서는 AI 전화 상담, 홈택스 생성형 AI 챗봇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하며 안내를 강화했는데요. 이를 통해 24시간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근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동 계산을 하더라도 모든 항목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는 관련 기관에서 증빙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허위 기부금과 영수증 등 거짓 공제 시 세금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제대로 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선 간소화 서비스라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데이터 세상 속으로 해외 트렌드. 지난 한 주 해외에선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검색했을까요? 5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자랑스러운 키워드입니다. BTS 월드 투어인데요. 완전체 복귀 소식이 이 투어의 일정과 새 앨범 발매까지 공식화되면서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면서요? 네, BTS 2026 월드 투어는 올해 4월 9일 고양 스타디움 공연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장기 일정으로 확정됐는데요. 아시아부터 북미, 유럽, 남미, 호주까지 70회 이상 공연이 예고됐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정말. 이번 월드 투어는 군복무를 마친 진, 제이홉, RM, 지민, 뷔, 정국,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마친 슈가까지 멤버 전원이 합류한다고 합니다. 이 완전체 복귀 소식에 팬들 사이에선 BTS가 드디어 돌아왔다, 막 대단하다 이런 열광의 도가니가 많다고 하는데 월드 투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앨범까지 발매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BTS는 올해 3월 20일 새 정규 앨범을 발표하며 완전체로 공식 복귀합니다. 멤버들은 새해를 맞아 팬들에게 손편지를 보내 직접 복귀 날짜를 알렸는데요. 완전체 앨범은 2022년 프루프 이후 3년 9개월 만이라 새 음악과 활동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들만큼이나 멤버들 본인도 정말 복귀를 기다렸을 것 같은데 복귀 소감 하나하나가 너무나 따뜻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BTS의 리더 RM은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다며 컴백을 앞둔 기대감을 드러냈고요. 멤버 진 씨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공백기 동안 기다려준 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이 오랜 기다림 끝에 완전체로 복귀한 BTS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샤샤 라일리입니다. 이름만큼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앱스타인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합니다. 샤샤 라일리 인물 거론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앱스타인 파일은 저희 방송의 단골이죠. 네, 앱스타인 사건은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미성년자 성착취와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됐다가 재판을 앞두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미국의 유력 인사들과의 연관 가능성이 거론됐는데요. 지금까지도 핵심 의혹들은 상당 부분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사진은 샤샤 라일리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또 군복무 당시의 사진인데요. 이제 앱스타인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착취를 했다라는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증언 하나가 다시 또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앱스타인의 사건의 생존자라고 주장하는 샤샤 라일리의 이야기예요. 네, 사샤 라일리는 어린 시절 앱스타인과 연결된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성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온라인에 공개된 오디오에서는 라일리는 아동기 폭력과 착취를 겪었다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앱스타인 네트워크와 연관된 권력층 인물들이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무엇보다도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현재까지 샤샤 라일리와 관련된 어떤 주장과 관련된 근거가 있을까요? 사샤 라일리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라일리 개인의 주장일 뿐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공식 확인이나 법적 판단으로 검증된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언론도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앱스타인 사건이라는 미해결 의혹 위에 또 다른 증언이 나왔다라는 것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앱스타인 파일은 지난 1년간에 걸쳐서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까도 계속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샤샤 라일리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으로 남게 될지 앞으로 공식적인 조사들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위 키워드 보시죠. 네, 베티 조 헛입니다. 또 익숙하지 않은 인물인데 미국 배우 토드 브리지스의 아내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최근 두 사람 사이에서 결별 소식이 알려지면서 화제입니다. 네, 토드 브리지스는 80년대 시트콤 디프런트 스트록스에서 윌리스 잭슨 역으로 사랑받았던 아역 출신 배우인데요. 그의 아내 베티 조 허쉬는 디자이너이자 사진작가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현재 60세인 브리지스와 40대 중반인 허쉬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해 화제가 됐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브리지스는 지난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허쉬와의 이혼 소식을 밝혔습니다. 네, 인종이 다른 두 커플이 상당히 늦은 나이에 만났는데 굉장히 또 빨리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만남부터 결혼까지 과정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돼서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초고속 결혼이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브리지스와 베티 조 허쉬는 2022년 1월에 처음 만나 교제 6개월 만에 약혼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9월 미국 베버리힐즈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당시 두 사람은 늦게 만난 만큼 더 확신이 있었다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한 이 중년의 두 커플이 결혼 생활을 3년을 못 넘겼단 말이에요. 이것도 참 웃긴데 이번 이혼이 두 사람 모두에게 두 번째 결혼의 마침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토드 브리지스는 1998년에 첫 결혼을 했고요. 2012년 이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베티 조 허쉬 역시 과거 결혼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결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두 번째 이혼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브리지스는 많은 기도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무거운 마음이지만 우리가 함께한 시간에 대한 감사함은 남아있다며 서로의 앞날을 존중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네, 결혼 3년 만에 각자의 길을 선택한 토드 브리지스와 베티 조 허쉬 두 분 다 중년의 나이에 재혼 3혼을 선택했는데 3년이라는 상당히 짧은 시간으로 종집을 찍었습니다.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미국 정치 뉴스에서 들리고 있는 단어입니다. 반란법인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실제로 작동시킬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반란법은 1807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폭동이나 대규모 혼란 시 대통령이 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역 군인이나 주방위군을 시위 진압에 쓸 수 있어서 미국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최근 수십 년 동안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시위가 격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1위 키워드죠. 러너의 니콜 굿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이민 단속 작전 중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이 숨졌단 말이에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차량으로 요원을 들이받은 데에 대한 정당방위다라고 죽음을 설명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이것은 이민 단속국의 과잉 대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이 점점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 세관 단속, 아이스의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주민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후 과도한 단속을 중단하라는 시위가 시작됐는데요. 시위가 점점 격해지면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란법에 대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정부의 대응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건데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한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주정부와 민주당 정치인들이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반란법을 작동시키겠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백악관도 대통령에게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다만 아직 실제로 법을 발동한 것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강한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모든 발언을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인데요. 군을 국내 시위 진압에 투입할 수 있는 법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 사회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실제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치적 압박에 그칠지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위 키워드 보시죠. 네, 500만 건 이상 기록된 키워드입니다. 버라이즌 통신 장애인데요. 미국 전역에서 휴대전화가 동시에 먹통이 된 사건입니다. 네, 버라이즌은 미국 3대 통신사 중 하나로 가입자가 약 1억 명, 미국 인구의 약 30%가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전화와 문자, 모바일 데이터가 동시에 끊기면서 신고가 한때 10만 건 넘게 쏟아졌고요. 장애는 약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오래가고 또 규모가 큰 경우는 드물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10시간 먹통이라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해킹이나 외부 공격 때문은 아니었는지, 또 장애가 왜 이렇게 크게 번졌는지 이에 대해서 버라이즌 측의 설명은 어떤가요? 버라이즌은 이번 통신 장애가 사이버 공격은 아니며 내부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네트워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 여파가 핵심 통신망 전체로 번졌다는 설명인데요.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정황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처럼 통신이 장시간 멈추면서 이용자들의 고객의 어떤 불만이 폭주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버라이즌 이번 장애와 관련해서 어떤 대응책 내놨나요? 네, 버라이즌은 피해를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20 상당의 요금 크레딧을 자동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후 요금 청구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인데요. 다만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장애 규모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버라이즌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또 그리고 이용자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 세상 속으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더 가치 있고 진실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